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회 시정연설의 여러 장면들이 오늘 큰 뉴스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일인데 국민의힘에서도 호평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때엔 야당이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임명 동의안에 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에게 궁금한 점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왜 추경안을 편성했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셋째로 넷째,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자 여당 의원들이 반겼고 대통령은 일일이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18분 동안 연설이 이어졌고 12번의 박수가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호응하지 않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는 글씨를 작게 적어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자 이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중앙대 선배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는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궁금했는데 권 의원이 총리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2번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정 지지율도 큰 폭으로 올라서 62%를 기록했습니다. 네, 보셨듯이 여러 장면들이 오늘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차례차례 짚어보고요.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인선 면면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일했고 전 대법관입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역시 판사 출신이고요. 전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또 대법원에선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광형 국세청장 후보자입니다. 임광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비례대표입니다. 전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바로 취임 3주 만에 이뤄진 첫 국회 시정연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경제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취임 후 일성도 민생 회복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역시 그 행정 경험이 있고 또 입법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정 연설이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을 잘 담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과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국가 세력 척결이랄지 좌파 카르텔 뭐 이런 얘기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뭐 상전벽해라고 해야 될지 너무 이제 간극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추경을 위한 시정 연설이었는데 시작할 때 그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잘 설명을 하면서 야당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 그리고 협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오늘 시정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는 연설 내용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실천에 방점을 뒀네요. 예, 뭐 일단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그 예산 편성의 방향과 협조를 요청하는 건 뭐 오래된 전통의 정치가 복원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뭐 여야가 강대강으로 극렬하게 부딪힐 때는 사실은 볼썽사나운 모습도 많이 있었죠. 야당 의원이 뭐 불참하고 퇴장한다든지, 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든지, 사실은 뭐 야유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예. 뭐 그런 몇 년 전의 상황을 본다면 차분하게 그래도 이제 국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연히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예산을 갖고 온 것이어서 경제에 대한 강조점, 또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점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어떤 여당과 야당의 온도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여의도 정치, 그리고 정치가 복원돼서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협치의 가능성들을 그나마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첫 단추를 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연설 직후에 곧장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길에 한 명 한 명 악수를 청했고요. 함께 보시죠. 통상 여당 쪽으로 들어왔다 나갈 때 야당 쪽으로 나가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본회의장에 들어가 본 적이 경우가 없어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의석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본회의장 가운데에 있는 통로로 보통 들어와서 입장을 해서 이렇게 나갈 때는 한쪽 사이드로 나가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173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과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가운데 통로로 들어오면 좌우 다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통로로 들어올 때는 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고, 그리고 연설을 마치고 나갈 때는 한쪽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로 앉아 있는 쪽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인 것이죠. 예. 이제 근데 만약에 팽팽하게 뭐 5대 5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가운데 통로로 진입을 할 때 한쪽은 여당 의원, 한쪽은 야당 의원 이 구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물론 인연이 있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과도 함께 인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네요. 뭐 굳이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표현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친윤계 아닌가요? 아니, 초반에 앉아 있었던 뭐 한지혁 의원이나 예. 진종호 의원 이런 분들은 친윤계 색채를 입히긴 어려우니까요. 제 말씀은 네. 여러 의원들하고 다 악수를 했는데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이 네, 눈에 뭐, 띄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파를 자꾸만 이제 언론에서 예. 친윤계, 친한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우리 당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이런 개파 논쟁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뭐 개파색을 가져서 구분을 하다 보면 우리 당의 분열이 강화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보이는 행보만 놓고 보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승자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국회 내의 의석 분포를 봤을 때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으로 확실히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고요.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본다면 2022년에 취임했을 때 당시 이 의석 구조가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빌자면 당시 야당 대표는 범죄 혐의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저는 굳이 뭐 비판을 위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당과 협치의 노력을 하시는 점은 높이 평가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당이 하는 고언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수용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개파 분류를 흔히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구친윤계라고 할까요? 예. 뭐 있는 거는 있다고 하는데 뭐 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네, 너무 부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팔을 툭 치면서 웃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의사를 2번 얘기하니까 알았다라면서 툭 치고 갔다. 이게 권성동 의원의 전언이거든요. 그런 의사 당에서는 그런 뭐 지금 전체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권성동 의원이 전달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법대 동문 선후배 사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과 신뢰가 있는 상태에 있는 인데다가 대통령이 어쨌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여야 의원이 다 동석하고 있는 데서 두루두루 만나서 악수하면 짧은 인사말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말을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전에 또 뭐 그런 과정에 대통령한테 무슨 이야기하다 또 뭐 입이 가로막혀 갖고 또 끌려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복원되고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저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뭐 팽팽하게 서로 기싸움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서 서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타협하고 협상도 합니다만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인 경우에 대통령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시정연설 같은 이런 장에서는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래도 우리 당의 오래된 원로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해서 안 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2번이나 아마 계속 이야기한 것 같고 예. 당연히 뭐 이재명 대통령은 듣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저렇게 사실은 가볍게 터치를 하고 간 것 같은데요. 저런 모습 자체가 저는 정치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두 의원의 손을 이렇게 모아서 셋이 이렇게 악수하는 듯한, 손을 맞잡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화합일까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서영교 후보와 김병기 후보를 아주 공평하게 사진을 촬영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두 후보 모두 소위 친명으로서 지금 정권 교체 과정까지 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소위 이제 명심 논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장면도 격려하는 장면도 악수하고 또 반가워하는 장면도 매우 공평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오늘 정청래 의원이 먼저 그 마중 나가서 그 본관에 마중 나가서 대통령하고 인사하면서 루펜도 했다고 예, 그런 그 보도를 봤는데 모르죠. 박찬대 의원이 또 아차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저 장면에서는 어찌됐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누가 당원들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당대표가 될지는 이제 불과 40일이 채 안 남았어요. 8월 2일 날 저희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두 후보를 향해서 격려
또 좋은 모습이죠. 웃으면서 선의 경쟁할 수 있는 장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뭐 호불호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지위도 아니고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저렇게 공평해 보여야죠. 어떤 특정 후보의 편을 들거나 누구를 조금 멀리하는 모습이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봐 뭐 이른바 3인 악수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년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2023년 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 그때 당시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을 비롯한 고위직 참모들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의 적이다, 누구는. 그리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도 하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실은 공평해 보여야 되는 모습을 그냥 철저히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들이 갖고 있던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다 박살이 나면서 계속 문제가 커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하고 너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예. 자, 저 3인 악수 하면서 어떤 대화가 짧게 오갔는지가 궁금해서 잠시 뒤에 정청래 의원 인터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고도 해드리고 홍보도 하면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62%로 나왔고요. 부정적인 의견은 21%입니다.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17%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취임 초에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기대와 희망을 아마 반영한 거라는 수치로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은 뭐 과반 득표를 했든 과반에 못 미치는 득표를 했든 당선이 되면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국민들 스스로가 본인이 뽑지 않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일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예. 취임 초에는 대개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들을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논란도 많았던 대통령 후보였고 야당 대표였고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뒤에 있었던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기대감을 실어서 일을 잘해주기를 지켜보는 그런 저는 그 여론조사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주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한 일주일 동안 사이에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다수의 많은 국민들도 지금은 한번 그러면 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조금 표심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이른바 기저효과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죠. 기저효과는 직전하고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직전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워낙 낮았던 전임자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평가라는 측면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취임 이후에 약 3주가 지났습니다만 특별하게 못한다고 느낄 만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예산안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부분도 매우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약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날이었습니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거의 40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시장의 반응 자체가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고 앞으로는 잘할 것이다 내지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보다도 9% 올라간 긍정평가 62%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쩌면 70%, 80%까지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10% 가까이 오른 것은 주식시장 상승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실 2,500선, 그러니까 중반대에 머물다가 단기간에 3,000선을 넘었죠. 그리고 본인이 약속했었던 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더라도 3,000선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민심을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식시장 오르는 것 못지않게 대단한 악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전방위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악재인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식시장 오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길 수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오르게 되면요. 전 국민이 일부 지역 급등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거의 3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값 찾지 못해서 2022년에 정권 5년 만에 내줬다는 평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급등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금의 지지율이 상당히 뭐 오래 가진 못할 거다 이렇게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서울의 집값 문제는 그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오락가락했던 측면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도 뭐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상승 추세를 보인다면은 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뭔가 대책을 내놓고 또 국토부 장관 등 순차적으로 임명하면서 전 국민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MBS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잘하고 있다가 62%인데 잘할 것으로 향후에 생각된다는 1%가 더 높아서 63%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치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TK 지역에서도 거의 5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잘하고 예. 있다. 그러니까 48%고 부정평가가 31%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에서는 조금 박한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취임 한 달을 향해 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더 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향후에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야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도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 지금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현장 소통 행보 일정도 많은데요. 어제 광주를 찾아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좀 어색하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저 갇혀가지고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이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아까 보니까 뭐 무한 뭐 저거 하면서 여기 참사 얘기였어요. 고함 치던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예, 바깥에서 시위를 하는 분이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 마이크를 제공할 테니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나 소통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행사는 열리는 장소가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외부 장소든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죠. 그 행사장에 경호처부터 시작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 행사장의 참석 대상자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미리 이렇게 신원 확인이 된 사람들만 입장을 시키는데, 오늘은 행사장 밖에서 원래는 참석 대상자가 아니던 그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다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그 지시로 입장을 하고 또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그 결재한 그 시행령의 내용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 현장에서의 민원 접수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시정 지시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글쎄 과거 정권에서는 참 보기 드문 소통 장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되고 마치 그 옛날에 역사책에서 배웠던 신문고 제도가 저렇게 옛날에는 활용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소록도 방문 일정도 있었더라고요. 네, 어제 그 타운홀 미팅 하기 전에 소록도 방문을 했는데 김혜경 여사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과 함께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을 이제 한 달여 채 안 돼서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바로 저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대통령이 다 갈 수 없는 곳에 부인이 가서 저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그 제대로 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 모습이 아마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소록도 방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그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그 군공항 무한으로 이전 이 문제는 사실 10년 이상 답보 상태여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제 직접 거의 진행까지 맡아서 대통령이 하면서 5월 10며칠 날이었 17일인가였던가요? 후보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 달 채 안 돼서 광주 방문을 통해서 특히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모여서 직접 소음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까지를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의 TF 구성,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려는 어떤 대통령, 행정을 아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동시에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잖아요. 공급자 중심의 행정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라는 것, 그다음에 파초선까지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습을 아마 대통령이 직접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냐 여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 전에요. 앞서 여론조사 하나 언급하셨기 때문에 2주 전에 비해서 9%포인트가 올랐거든요. 2주 전 조사의 조사 개요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고요. 조사 방법은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였고,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 크기는 1,001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조사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일단 야당의 입장을 지도부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청문특위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이고 협치복원이라는 점을. 네,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여부. 그 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거의 집약된 결과가 담기는데 찬성할지 반대할지가 하나가 있고, 또 본회의가 열리면 임명동의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이 두 가지의 절차가 남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 분이 차례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을 국민 여러분이 다 봤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정말 불성실하게 임했다든지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말로만 설명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사청문 보고서에 찬성이라고 같이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인청 위원들까지도 저는 청문 보고서가 공통의 합의된 내용으로 전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예. 이제 그렇지만 지금 뭐 김민석 후보자도 그런 입장이었고 뭐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래봐야 의결은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회 의결을 표결에 붙이면 사실은 뭐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결은 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틀 동안 우리가 야당으로서 김민석 후보자의 부도덕함 그리고 성실하지 못함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이나 정치적 낭인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폰서 의혹이나 위장 채무 의혹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6억 이상 정도의 이런 현금에 대한 출처와 소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이루어진다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총리 인준은 되는 거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 기관을 통해서 다 해명할 수 있겠다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틀이 지난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뭐 하나 명쾌하게 해소된 게 있나요? 대통령실에서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도로 봤는데 그건 대통령실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얼마냐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국가 부채 규모에 대해서도 20%대로 알고 있다.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총리라고 하고 또 총리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보인 모습은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2022년 5월에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올라갔을 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해서 무난하게 임명 동의가 처리가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청문 보고서는 반대하고 임명 동의안에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찬성할지 아니면 어차피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은? 지난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흔쾌히 마음에 드는 후보여서 저희가 표결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당론으로 찬성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정권 초기 초대 총리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협치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이를테면 청문 보고서도 그냥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표결에 참여해서 당론으로 찬성해서 새 정부 출범을 좀 축하도 하고 이 정부가 어떻게 출범하게 됐는지는 국민의힘에서 더욱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꼭 죽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면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라도 청문 보고 채택해주고 그다음에 임시국회 끝나기 전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총리를 좀 탄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지난 그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는 어떤 개혁적인 역할이랄지 다시 거듭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 멀었을 텐데라는 국민적 판단을 조금 무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에 그 채택해 주느냐 안 채택해 주느냐와
과거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 채택을 못한다는 거지, 그것이 내란 정당이라는 이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프레임을 강화시킨다? 저는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100석이 넘는 제1야당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른바 존재감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투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 내지는 어떤 위력감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가 필요한데 지금 딱히 싸울 만한 소재가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제출된 추경안에 나온 민생회복 지원금도 대선 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추경에 대해서 또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좀 하자. 이게 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부터 52만 원까지. 그러니까 달리 어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시킬 만한 투쟁의 소재가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사청문 보고서도 그렇고 총리 국회 인준 과정에서도 끝까지 반대하거나 불참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함께 나온 여론조사 보면 국무총리 인선 평가가 있습니다. 잘한 인선이다 45%, 잘못한 인선이다 31%로 나타났고요. 모름, 무응답이 23%나 됐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발언권을 한번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다수를 의회에서 정하고 있고 또 표결에 붙이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다 짐작이 됩니다만, 민주당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아까 나왔던 똑같은 여론조사입니다만 수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61%가 나온다. 62%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름 무응답도 훨씬 낮게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기대와 희망을 해서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 지명자에 대해서만큼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잘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잘못 인선했다는 것보다는 잘한 인선이라는 게 높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나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은 층이 23%라는 것은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뭐 계엄 내란당 말씀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혹독하게 반성하고 정말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와 상관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부도덕하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최소한의 사죄 정도는 그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 기간에 좀 진정성 있게 했으면 하는 저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틀 내내 오만한 자세로 보였거든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뭐 논두렁식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인용하면서 자기는 무슨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털릴 만큼 털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 좀 오만함의 극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잘한 인선이라는 게 조금 많긴 합니다만 예. 대통령 지지보다 훨씬 낮다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총리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엄, 내란 이 국면을 지나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성과 또는 쇄신의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전격 좀 청문 보고서 채택도 좀 해주고 함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반성도 변화도 쇄신도 없는 국민의힘은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내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란 혐의입니다. 정확히 표현드리면.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불악위.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틀 전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영장이 기각되자 이번엔 변호인들이 같은 말로 맞받았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법불악위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법은
특검에도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특검의 기류는 썩 나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피의자 쪽에서 또 말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엔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 소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늘 박지영 내란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사실상의 출석 거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검에서는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경찰 3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고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공개 소환을 하면 못 나간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하는 게 이게 적절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피의자가 소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른바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본인 주장대로 잘못한 게 전혀 없다면 떳떳하게 그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그냥 지상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그 수사기관에 출석했을 때 그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죠.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만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또 다른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게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출석을 해야만 나가겠다고 고집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권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거는 같은 전직 대통령들하고도 또 다른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특권을 누려야만 한다는 주장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법원에서 지금 장면 나가고 있잖아요. 법원에 출석할 때도 다 공개해서 가고 있는데 굳이 특검은 비공개로 해달라라는 거는 소환에 불응하기 위한 지금 논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명분을 만들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어떤 분이 저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러나 어쨌든 어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기각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출석에 응하려고 했다라고 소명을 했기 때문에 출석하겠다는 피의자를 굳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체로서 체포영장이 기각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이게 옳았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면 당연히 토요일 날로 예정된 출석에 응해야 되고 그 응하는 자세는 굉장히 협력적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근데 토요일 날 시간을 좀 미뤄야 되겠고 반드시 지하주차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되지 않으면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누가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제 체포영장 기각을 위해서만 출석한다고 한 것이지 기각이 되자마자 또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특검 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는 자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뜻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의 그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국민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시간 늦게 나오겠다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1시간 늦게 나오겠다. 28일 9시에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늦춰서 10시에 나가겠다. 예.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통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10시로 늦추는 1시간 늦게 나오는 거는 또 수용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갈 수 없다면 난 나가지 않겠어.
너무 뻔뻔한 태도 아닙니까? 게다가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특검 출석하겠다라는 그 얘기만 듣고 간다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기각해도 되지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후회할 것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검도 이렇게 되면은 첩보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특검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나 경찰의 수뇌부가 지금 내란 중형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특검 조사도 받게 될 텐데 그것과 비교해도 수개가 활보하고 다니는 것 자체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조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인신을 확보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데 비공개로 해달라. 그 앞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2022년에 우리 당 소속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건 맞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저희는 뭐 사실상 출당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자유롭게 말씀드리자면 토요일 소환 조사에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간에 일종의 기싸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싸움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갖고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그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상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응해야 하는 거고 비공개로 갈 것을 요청할 권리도 없는 거죠. 실제로 저는 특검이 이러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마지막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소환 조사에라도 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왜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할까요? 소환이 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이른바 조사 과정을 그 되짚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체포영장이 2차에 걸쳐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공수처에 잠시 그 인치가 됐을 때 그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구치소에서 출석을 안 했어요. 안 나오겠다고 하고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사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수처가 됐던 특검이 됐던 누가 나를 조사하겠어? 누가 감히 나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야라는 입장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마도 출석이 그 이미 스스로는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강제로 데리고 오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신병을 데리고 오더라도 아마 진술 거부권 행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죠, 뭐. 아니,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안 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법대로 해서 이제 구속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불과 2달도 안 돼서 법원의 급작스러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다시 구속이 집행이 돼서 구속이 장기화된다면 이른바 그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는 항상 제1 목적이 그 수감자의 교정교화거든요. 예. 좀 교정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수용 목적에 따라서 교정 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예. 예, 웃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네 분
여기까지 듣고 또 두 분은 저녁 때 저하고 토론이 또 있어서 토론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꾸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미루고 이재명은 당대표로 정청래는 최고위원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최고의 당정대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네, 5대0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사용법, 9년 전에 출간된 책의 제목입니다. 그 저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예, 국회의원 정청래 사용법을 오늘 네네.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오늘 시정연설 전에 본회의장 바깥에 나가 계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나려고 나가 네, 그렇습니다. 계신 거였죠. 네. 그 현장이 사실은 6개월 전 작년 12월 3일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왔던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의 밤을 다 견디고 이기고 국회에서 탄핵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그 장소를 밟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수거 대상으로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 6개월 동안의 역사적 반전의 현장 그것을 눈으로 직접 지켜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직접 사법적 절차를 하는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계단을 올라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생각이 사실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 처음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제가 따뜻하게 환영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앞서 저 영상도 올리시고 페이스북에 간단한 언급은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선거운동 잘 됩니까? 그리고 나는 한 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상대 후보는 왜 없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웃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관저만찬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만나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함께 어깨 걸고 싸웠던 그런 동지적 연대감 그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국회 체포동의안 한 번은 부결, 한 번은 가결돼서 서울구치소 감옥까지 갈 그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그때의 심정들 이런 것이 대통령님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 둘만의 무언의 눈빛, 무언의 대화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때 회상을 하면 또 짠하기도 하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서로가 눈빛만 봐도 느낌이 온다는 거죠. 네,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 염화 시중의 미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안에서 시정연설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가는 길에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의 손을 이렇게 잡고 셋이 악수하는 장면이 오늘 굉장히 화제예요. 대통령이 제안한 건가요?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제 법사위원장석은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고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하실 때는 제가 못 뵙고 그리고 이제 끝났을 때 제가 이제 그 중앙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같이 포개자고 예.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정청래, 박찬대, 김민석은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권 특히 초기에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저한테 사석에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는 줄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줄기 중에 기둥이 될 테니 경쟁은 선의의 경쟁을 하라.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은 사석에서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경쟁은 치열하게 다만 화합하자. 네네. 예. 2016년에 낸 저서 제가 앞서 이제 시작하면서 네. 말씀드린 국회의원 사용법에 네. 국민이 국회의원 어떻게 잘 부려먹는지 네. 를 쭉 쓰셨는데 인터뷰 준비하면서 네. 읽어봤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금 네. 국민은 정청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저 책에도 썼습니다만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말하라. 특히 이제 SNS가 발달된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예. 못하면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문자 행동은 제가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 때 아마 제가 최초의 제안자일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잘했다고 칭찬 문자가 오면 예.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비판 문자가 몇 개라도 오면 아마 밥맛도 없어질 것이다. 예. 그것은 유권자를 의식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그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리고 정말 국회의원이 잘한다면 팬클럽 회원이 되어주시고 또 후원금도 십시일반 내주시고 그랬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니까 유권자, 국민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더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그런 의원들이 부러운 의원들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고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결국은 유권자의 몫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4년 후에 또 갈아치우면 되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회의원을 뽑는 유권자가 그 국회의원을 머슴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 그것이 네. 국회의원 사용법이다. 그 예. 책의 내용입니다. 네. 출마 선언하시면서 당 대표에 점 하나 더 찍어서 당 대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네. 하셨는데 스스로 이제 당 대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여러 실정들이 있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비판도 많이 하시고요. 네. 여당이 된 지금도 이른바 내란 혐의자들과의 이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태평성대 때는 아웃복서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예.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전시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조용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이럴 때는 강력한 파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관리들은 그대로 있고 군인들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내란 세력을 지금 단 한 명이라도 처벌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법원 또한 윤석열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지금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평상시 태평성대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특히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를 해야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패배한 후에 안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혼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공해야 화합도 있고 그리고 안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패하면 혼란이 있고 자중질환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지금 시기는 강력한 파이터가 필요하고 예. 당원들도 뭐 절대 다수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갑자기 아웃복서가 인파이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10년 넘게 당대표 역할을 했던 그래서 싸움의 근육이 체질화된 정청래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또한 화합과 통합, 안정의 이런 미사 여구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 몫으로 돌리겠다. 나는 싸울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예.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강력한 파이터가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기간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는 네. 이미 대선으로 한번 판단이 끝났고 국민적 심판이 끝났고 그전에는 탄핵 심판이 있었고 네. 또 내란 혐의자들은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권은 교체되었습니다. 민주정부는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이 종식됐습니까?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와 도로로 비교를 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자동차라면 자동차가 쌩쌩 잘 달리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혁 입법을 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아웃복싱, 아웃복서가 뭐 예를 들면 당의 리더가 돼도 좋겠냐. 그것이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길을 잘 닦았을 때,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개혁 과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 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들이 다시 입법 발의되고 다시 통과돼서 국무회에서 공포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저는 속전속결로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그 시간은 반격의 시간으로 다시 몰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올해 안에 그리고 3개월 안에 이런 고속도로의 사전 작업은 미리 깔아놔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찬대 의원하고 친하시죠? 매우 친합니다. 예. 네,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네. 얼마 전에 같은 신발 신고 네. 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그 의총장에 그 같이 갔었죠. 예. 같은 바로 저 신발인데 장면이네요. 오늘은 또 다른 신발 신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신발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저 신발 그대로 신고 오셨네요. 저는 이 신발만 신고 다닙니다. 예. 예. 누가 사서 나눠준 겁니까? 아니면 각자 샀는데 똑같은 게 돼버린 겁니까? 지금 국회의 신발이요. 옛날에는 무겁고 검은 구두를 많이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저런 편한 운동화나 캐주얼화 이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걷기도 편하고요. 가볍고. 그래서 현장 가기도 좋고요. 그렇죠. 구두 신고 다니는 분들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근데 공교롭게 똑같은 신발이 된 건가요? 제가 먼저 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제가 4선이고 예. 박찬대 의원은 3선이니까 4선 선배 따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신발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사실 이제 신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두 분이 여러 이제 공개 석상에서 보면 굉장히 화기해 보이고 네. 또 과거에 같은 상임위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분이 두터운데 경쟁자로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경쟁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하고 네. 당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저로서는 사실은 6월 3일 대선 때까지는 제가 당대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 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그렇지만 기왕에 벌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과 저는 진짜 뱃속까지 머릿속 생각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네거티브를 하거나 또 제가 네거티브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페어플레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캐릭터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같은 인파이터,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원하는 당원들은 저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찬대 의원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스타 플레이어다. 그리고 자신은 플레잉 코치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의원을 아웃복서라고 표현하고 네, 스스로를 인파이터라고 네. 지칭을 했습니다. 공격형, 수비형,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서로가 강점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뭐 약점을 억지로 후벼파는 식의 그런 경쟁 그렇지는 않을 기방은 겁니다. 없을 네,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께서 선택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같은 시기에
정청래 같은 사람, 강력한 개혁당 대표, 그리고 골을 반드시 넣는 골게터, 스트라이커, 예. 인파이터를 원하시면 저를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이 태평성대 평시는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법사위원장 때처럼 효능감 있게 그리고 통쾌하게 일 처리를 잘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정에서 제가 국회 소추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무거울 정도로 진중함과 진지함으로 실제로 8대0 파면을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다 성원해서 한 거지만 예. 그래도 저도 벽돌 한 장은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그렇게 당을 이끌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를 맡게 되면 최전방 공격수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최전방 공격수도 때로는 해야 되고 미드필더도 해야 되고 어떤 때로는 최후방 수비수가 돼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골 게터도 되고 골 키퍼도 되고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하겠다 그런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벽돌 한 장 놨다라고 표현하셨지만 네. 사실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역사적 소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 질문은 사실 진작에 뵀으면 인터뷰 때 한번 네.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지리한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탄핵 소추가 되느냐 마느냐의 네네.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사실은 간접적인 정보들이 조각조각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걱정할까 봐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 예. 근데 저는 보통 내란 불면의 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성 스트레스 불면의 밤을 보냈지만 저 또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나가면서 정말 많은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탄핵 심판이 선고가 늦춰지면서 네. 이번 주에는 할까 다음 주에는 할까 이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노심초사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을 때 저 또한 못지않게 불안과 공포감이 밀려왔고요. 그리고 정말 위기감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핵심 지도자들을 같이 불러서 제가 모아놓고 지금부터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공세를 펼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냐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없다. 지금 위기다. 어쩌면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직한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총공세다. 그래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 날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는 예.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다 기억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시청자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그 추운 겨울날에 광장에 나갔던 기억들도 다 있으실 것이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네. 선고일이 잡혀서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걸 처음 보면서 네. 아 드디어 잡혔구나 라고 그때가 하필이면 만우절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제 보좌관이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헌법재판소에서 법사위 행정실로 팩스를 보내겠다고 예.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즉각 저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일보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상에. 그래서 페이스북을 딱 쓰려고 했는데 오늘이 하필 만우절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체크해라. 만우절인데 혹시 그건 아니겠지? 설마 해서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대형 사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의원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만우절 그것처럼 하겠습니까? 빨리 페이스북 쓰세요. 그래서 1분 늦게 쓰게 돼서 예. 1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뒤늦게 사과 한번 드립니다. 아이고 사과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빨리 알려주셔서 네네. 저희는 뭐 뉴스 속보를 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그 갈증과
그 갈구가 좀 풀렸던 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판장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모두 진술 소추 요지서도 읽었고 12분짜리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변론 40분짜리 읽었는데 그 안에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방송국들에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한 문장을 다 속보로 이렇게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보를 전해주신 우리 방송국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유, 제가 그때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게 네. 크게 보도가 됐다고 맞아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그렇죠. 현장에 계시면 워낙 뭐 긴박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게 속보로까지 나갈지는 몰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앞서 이제 아직까지 뭐 내란 세력과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졌지만 네. 기각이 됐고 그리고 저희도 조금 전 다뤘는데 소환 조사를 공개적으로 하면 또 안 나오겠다는 식의 네.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네. 법사위원장이자 네, 또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네. 이 사안은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안은?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합니다. 예, 예. 헌법을 준수하고 이것이 대통령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책무거든요.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누구나 다 법정에도 서고 또 출석에도 응하고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또 서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아직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윤석열 씨는 지금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법 앞에서 예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법을 집행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불행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행이기도 했겠지만 본인한테도 그리고 본인 가족에게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석고대죄하고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예. 저런 걸 보면서 참 한 사람으로서 좀 영혼이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도 제가 계속 눈을 마주치고 당신 왜 이런 비상계엄 내란을 했냐라고 네. 눈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 눈을 한 번도 이제 부딪힌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탄핵 심판정 헌법재판소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언론에서도 다 저것은 사실과 다르다. 네.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으니 해놓고 곧바로 또 인원 이렇게 예.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니 제가 헌법재판소 소추위원으로 탄핵 심판정에 있으면서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네. 아직 법사위원장직은 유지 중이시고 내일 아마 교체될 것 같습니다. 아 내일 교체되나요? 그러면 여러 이제 시급한 현안들 법안들을 법사위원장으로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이제 남아 있지 않겠네요. 사실은 사표는 냈지만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법사위를 열려고 어젠가 예정이 돼 계속 있었던 거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신임 원내대표께서 정무적 판단으로 후임 법사위원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를 열 수는 없었고요.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무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후임 법사위원장한테 제가 인수인계를 할 텐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다. 그래서 법대로만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제가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사위원장직을 이제 내려놓고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요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가요. 예, 예. 지금까지 국회는요. 상임위원장은 2년 임기입니다. 근데 21대 제가 삼선 국회의원 때 과방위원장을 1년을 했고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때 1년짜리다. 딱 1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하고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연임하라 예. 이런 요청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감사한 일인데 아니 그
국회의원도 임기 4년 마쳤는데 저 1년 더 할래요. 그러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아마도 법사위원장 하실 때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혹한 시기였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있을 때 그걸 좀 뚫어주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주시면 안 되나? 뭐 그런 의견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임기를 마쳤는데 더 하자고 예. 더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하는 것이 좀 안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호남 쪽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저 보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비상계엄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 상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비상계엄 이거 막아주고 헌법재판소에서 애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눈물 글썽거리는 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 딱 1분 남았네요. 당대표는 뭐 싸움도 해야 되고 네. 앞서 이제 최후방에서 수비도 해야 되는 역할도 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실 법사위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발언권도 별로 안 준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예. 하지만 법대로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법 그리고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헌법까지 실제로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예. 공부하고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볼펜으로 제가 써서 이렇게 가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불법적으로 운행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법대로 했습니다. 예. 그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이 네. 판단할 때는 일부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네. 일구의 가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잘 됐네요.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예, 여러분 점 하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질문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 전당대회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네. 중간에 또 한번 방문해 주시죠. 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었고요. 또 다른 후보 박찬대 의원도 조만간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이가 내게 남긴 것. 딤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로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자, 오늘 약속도 스트레스로 인한 피지, 이제 가야지. 기포가는 채취, 언제 끝나? 하루 종일 쌓인 찝찝함을 순식간에 싹 끝내주게 개운하다. 우로스 스킨워시. 여름이 내게 놀러왔다. 나의 세계를 놀랍게 놀. 모순, 그 어원은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팔았는데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자랑했고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라며 손님을 모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 모, 방패, 순, 모순.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더니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고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또 출석 불응을 시사했습니다. 그가 특검의 팀장이었던 8년 전 국민의 알 권리와 성역 없는 수사를 표방하며 공개 소환과 함께 일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앞뒤가 다른 것은 모순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마셨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피곤해.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루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루나민 주세요.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워크체어, 완벽한 휴식의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의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로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 체어. 네, 예고하겠습니다. 오늘 자정 시사토론 논쟁이 방송됩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여야의 시각차가 큽니다. 무엇을 남겼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남 전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토론자로 나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5대0 라이브는 마치고 논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